외국인은 살성이 달라서 흉이 안 지기도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콜라겐과 관련해서 흉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쨌거나 흉터 부분에서 잃을 게 많은 수술 같아요. 포스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살성이 달라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도 흑인도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인 피부는 흉살이 많이 안 생기죠. 흑인 피부는 흉살이 엄청 생겨요.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인종에서 또 이렇게 까만 사람이 있고 좀 하얀 사람이 있고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이가 먹으면 뭐 콜라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흉살이 덜 생긴다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거 역시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콜라겐이라는 그런 하나의 요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 회복도 느리고 더디 나서요. 젊은 친구들 한 5일, 7일이면 났을 거 나이 많으신 분들 막 2주 걸리고 이렇게 실밥 뽑는데 그렇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막 단답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그 인중 축소 영상 보신 것 같은데 글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직 좀 고민되는 수술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타병원 수술 방법 중 처짐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처짐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뭐 말해도 되겠지만 뭐 절대적으로 요렇게 하면 처진다 요런 게 뭐 딱히 명확하게 증명된 거는 없고요. 흔히 돌려깎기라고 하는 수술 중에 투시 장비 어느 병원인지 알겠거든요. 투시 윤곽이라고 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뭐 제 바로 선배님은 아니시고 알고는 있는데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하나 의문이 있다고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암이라는 기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터블 장비예요. 그래서 수술방 안에 이렇게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발생을 시키면 모니터에 뼈 모양이 그림자처럼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CT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논문이 이게 한 15년 전에 이런 걸로 논문인가 학회 발표인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괜찮겠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요거라고 해서 뭐 최소 절개한다, 뭐 최소화한다 이런 말 너무 조금은 과장된 얘기 아닐까 싶고요. 또 시암이라는 기계가 엑스레이 발생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 내내 켜놓진 않을 텐데, 그리고 시암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 환자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날 하루 엑스레이 조금 맞는 거니까. 수술하는 선생님이 지금 10년째 이걸 하고 계시다면 엑스레이 피폭량이 너무 많거든요. 수술 내내 이 엑스레이를 매번 맞으시는 거잖아요. 거의 매일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복이라는 걸 입어요. 시암을 틀 때는 수술방에서 틀 때는 간호사나 의사들은 이 납으로 둘러싸인 그 앞치마랑 목 가리는 거, 이 갑상선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가리는 이 납복을 입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되게 힘들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냥 잠깐 확인하려고 한번 본다? 뭐 요 정도 아닐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러면 처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음표가 조금 있어요. 최소 절감한다 해도 어쨌든 박리해야 되고 톱이 지나가려면 어쨌든 뭐 열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에 무슨 뭐 뿅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용어에 우리 속지 말자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70년대 나일론이라는 섬유가 처음 나오고서 그때는 과일 장수들이 니아까를 저 어렸을 때는 니아까를 끌고 수박을 이렇게 참외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과일을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6살, 7살 무렵에는. 그러면 그 골판지에다가 뭐, 뭐, 꿀 수박. 이렇게 꿀처럼 달다. 뭐 2,000원. 한 통에 2,000원. 뭐 이렇게 그 골판지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니아카에서 끌고 다니면서 파셨거든요. 근데 70년대 말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나일론이라는 섬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튼튼한 거야. 빵꾸도 안 나고. 그래서 나일론이라는 게 뭐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좋은 거, 최신 막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골판지에 어느 날 그게 붙었어요. 나일론 수박. 그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말이 되나요? 나일론하고 수박하고 뭔 상관이에요? 꿀 수박은 이해가 되잖아요. 꿀처럼 단 수박이란 뜻이니까. 근데 나일론 수박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세요? 그만큼 우리는 나일론 그러면 좋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새 뭐 되도 않은 뭐 로봇 청소기가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쩌고 한다. 그거 인공지능 아니거든요. 흉내만 낸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아요. 예전 같으면 좋은 그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는 지금은 인공지능 센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최첨단 같잖아.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그러면 알파고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최첨단, 막 이런, 야, 씨, 바둑 두드는 애가 내 방을 청소해 준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마케팅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말이 뭐냐면 레이저예요, 레이저. 그래서 실제로 80년대에 레이저 쌍꺼풀 수술, 레이저 지방 제거술, 레이저 지방 흡입술, 또 지금도 산부인과 쪽에서는 레이저 질성형,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당시의 최첨단 이미지를 내가 하는 거에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뭐 투시 윤곽 수술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80년대 말 90년대죠. 90년대에는 레이저 안면 윤곽술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레이저로 뼈를 깎는다는. 근데 실제로 레이저로 뼈 깎을 수 없거든요. 물방울 레이저라는 게 있어서 임플란트 심을 때 빵꾸 내는 거 정도는 되는데 깎을 수는 없어요. 근데 레이저 안면 윤곽술 이런 얘기들이 또 광고 용어로 막 쓰였단 말이에요.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저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괜히 또 3D 프린팅이 뜨니까 괜히 또 그 수술하는데 마케팅 용어로 3D 프린팅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 서로 잘 알고 지내지만 그 3D 프린팅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저 광고쟁이라고 생각을 자기도 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와 그 용어만 갖다 쓴 마케팅 용어들이 혼재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은 현명해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꼭 드는. 근데 투시 장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의사가 몸이 방사선 피폭이 너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납복을 입고서 수술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되게 덥고 불편하고 무거울 텐데 그러면 모든 윤곽 수술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현실적으로 좀 아닐 것 같은데. 레이저 안면 윤곽술 그거 빵꾸 내는 기계인데 빵꾸 내는 기계로 톱 썰듯이 썬다고?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의문점들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팬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3D 광대 회전술, 뭐 3D 입체 안면 윤곽,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도 광고 글에 많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광대가 3D지 2D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광대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게 광대인데 그러면 광대는 3차원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3D지. 그거 2D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 윤곽 수술이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 중에 내 톱의 위치 또는 뭐 잘려나간 모습을 내가 엑스레이로 확인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에는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방사선 피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 광대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울거나 추울 때 눈가 쪽이 붉어지더라고요.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꽤나 있죠. 수술하고 나서 광대 수술하고 나서 여기가 빨개진다거나 또는 뭐 사각턱 수술하고 나서 뭐 턱에 여기가 자꾸 뭐 여드름이 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근데 지금 여기 사진 남겨주신 요 부분만 보면요. 잘 보세요. 울거나
자, 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울 때 그럼 혈관이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눈가 쪽이 붉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팽창하면 붉은기가 돌고요. 그 다음에 외부가 추워서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정맥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못 나가고 컨제스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 조인 거나 비슷하게 목 조이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이거는 혈관 문제예요. 혈관. 모세혈관 문제인데 신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은 해볼게요. 우리가 PIH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색소 침착이 됐어요. 이런 경우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나 뭐 어떤 시술을 하고 나서 멍들었던 부위에 까맣게 색소가 왔다. 이런 분들 꽤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멍이 들거나 뭐 수술을 쪽 조작이나 이런 주사나 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염증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게 상처를 낫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염증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여기 피부 밑에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서 까맣게 자국이 남기도 해요. 또 그와 유사하게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에리세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세혈관이 증식을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많아져서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에리세마라는 게 홍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실제 사진으로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구글링한 사진인데 여기에 뭐 다쳤거나 또는 뭐 긁어서 피가 났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처가 났던 부위에 다 상처는 났었는데 색소가 이렇게 까맣게 앉은 경우 이걸 PIH라고 그래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김인지 검버섯인지 모르게 울룩불룩불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나 이런 거 박피 이런 거 조금 심한 거를 받고서 피부에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색소가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올라온 경우 종종 볼 수 있어요. 막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상처는 다 나섰는데 이렇게 색소가 올라온 경우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거는 우리 여드름 흉터도 보면은 전형적인 예예요. 이렇게 여드름 흉터에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다가 나중에 이 빨간 부분이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증식해서 생기는 PIE라고 그래요. 포스트 인플라메토리 에리세마라고 그러는데 이런 빨갛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염증 후 홍조라고 표현을 하겠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게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염증 빨갛게 돼 있던 게 오래되면 여기에 또 까맣게 색소가 앉기도 해요. 그걸 PIH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이렇게 멜라노사이트가 자극이 돼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돼서 멜라닌이 막 분비가 돼서 까맣게 이렇게 색소가 올라온 경우는 이 색소를 죽이는 뭐 IPL이나 뭐 레이저, 뭐 우리 그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색소를 태우는 그런 시술을 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혈관 증식을 억제해주는. 다시 말하면 혈관은 빨간색 RBC가 있단 말이에요.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를 타겟으로 해서 적혈구의 빨간 헤모글로빈을 타겟으로 해서 레이저 파장을 가진 걸로 혈관을 쉽게 말하면 지지는 그런 레이저를 써요. 그런 게 레이저가 IPL에도 혈관 파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혈관 레이저 중에 이제 V빔이라는 혈관 레이저가 있어요. 그렇게 적혈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저가 파장이 분비가 돼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면 홍조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광대 수술 때문에 여기가 빨개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30대 이후 여자들의 경우 이쪽 부위가 이 색소, 기미가 올라오는 아주 대표적인 부위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한 30대 후반,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보면 여기에 전부 다 기미가 있어요.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지간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기미가 조금씩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걸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죠. 근데 요 정도라면 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수술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지금 이 상황은 혈관 레이저 치료하시는 게 맞아요. 뭐 혈관 IPL이나 뭐 V빔 이런 거 또는 뭐 그 파장대를 사용하는 그런 레이저들로 치료하면 아주 손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혈관 레이저는 엄청 붓고요. 색소 레이저는 여러 번 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PIH라는 거와 PIE라는 거를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PIH, 이건 PIE. PIE의 대표적인 거는 여드름 흉터. 그 다음에 PIH의 대표적인 거는 화상 흉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포스팅 잘 봤습니다. 6mm 전진한 케이스인데요. 6mm 전진했는데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효과는 4mm 정도 본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6mm 전진해서 6mm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6mm 전진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는 효과는 0mm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은 4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또 글을 보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진 마시고요.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도 턱 라인이 좀 더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턱이 좁고 빈약해서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네요. 여기서 제가 뒤통수 한 대 빵 맞는 느낌이 드네요. 턱이 좁고 빈약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체부 볼륨이 중요하다. 여기 체부 볼륨. 체부 볼륨이 없는 사람이 턱끝 전진을 하면 체부 볼륨이 더 없어져서 볼륨이 없어져서 좁아지고 무턱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글만으로 보면은 무턱 수술하면 안, 턱끝 전진술하면 안 되는 무턱이었는데 턱끝 전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전진된 양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여기만 더 좁아지는 뾰족한 느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뭉툭한 느낌. 4mm 효과로 되면 지금보다 턱이 더 들어갈 텐데 이때는 어떤 수술로 시술로 보완해줘야 될까요? 필러를 사용하는 게 최선일지. 필러는 사실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는 사실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작성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습니다. 턱을 10mm 전진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턱을 10mm 전진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 알거든요. 저한테 10mm 전진된 사진을 CT를 보여주시면 제가 무릎을 꿇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여러 번 있어요. 이 뼈 두께가 10mm가 조금 넘어요. 근데 10mm 전진을 했다고요? 잘하면 된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릎을 꿇을게. 일단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10mm 전진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플레이트를 그려놓은 건데 플레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10mm니까 여기 뼈에 고정하고 여기다 뼈를 이렇게 고정하고 여기다 뼈를 고정했으니까 본인은 의사 선생님 본인은 아, 나 10mm 전진했어 라고 환자한테 설명하겠죠. 10mm짜리 플레이트 썼으니까. 그죠? 맞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10mm짜리 플레이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땡기고 뭐 살이 어떻게 되고 플레이트 고정이 이상한 각도로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가 90도여야 돼요. 여기도 90도여야 돼요. 그래야 10mm가 늘어나요. 길어지죠. 근데 여기 각도가 90도보다 커지고 여기 각도가 90도보다 커지고 여기 각도가 90도보다 커지면 10mm 플레이트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양은 4mm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를 보자고요. 이 경우는 6mm 플레이트를 쓴 경우예요. 이 파란색 길이가 6mm예요. 근데 실제로 뼈가 전진된 양을 보면요. 플레이트 때문에 나온 게 4mm고 뼈가 전진된 거는 1, 2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진된 효과는 6mm 플레이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1mm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래놓고서 나 6mm 플레이트 썼으니까 너 6mm 전진됐어.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플레이트 각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돼야 10mm가 되죠. 이렇게 되면 4mm도 안 돼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진이 돼야 되는데 고정은 여기다 하니까 전진된 양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환자분처럼 말씀하신 거 체부 볼륨이 없고 좁아져 있고 이러면 이쪽에 볼륨을 줘서 이렇게 채워주고 전진이 부족하면 플레이트 제거하고 필요한 전진량만큼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보형물이 답이지 이걸 필러로 해결하면 일단 임시방편은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또 흡수되고 또 넣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럴 거면 수술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전진술 하지 말고 차라리 필러 넣지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흉살이 딱딱하게 생겼을 때 마사지를 해주면 완화가 될까요? 아니면 자극 때문에 더 흉살이 크게 잡힐까요? 지그시 눌러주는 마사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돼요. 근데 수술 후의 기간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시작하세요. 수술하고 2주, 3주 됐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최소 한 달은 지난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는 거는 하세요. 근데 막 세게 눌려서 피부가 다칠 정도로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주는 마사지는 도움이 돼요. 입운동도 마찬가지고 눌러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도움이 돼요. 선생님 치과에서 치아 교정할 때 아래턱을 약간 뒤로 회전시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치아를 교정하는데 턱이 왜 움직여요? 저는 조금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치아를 교정해서 턱을 뒤로 넣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억지로 교합을 만들어서 턱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교합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를 악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치아 교정을 통해서 교합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빨은 이렇게 안 닿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왜 하죠? 교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저는 조금 느끼고 있어요. 윤곽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교정을 먼저 하는 게 좋나요? 사실 교정과 윤곽 수술은 분리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지스러운 교정이 아니라면 교정하고 윤곽은 상관없어요. 교정 중에 받아도 되고 교정 후에 받아도 되고 윤곽 수술을 먼저 받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 갑자기 교정으로 뭐 돌출입을 계산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또 교정과 선생님들이 또 선을 조금 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저희가 뭐 연관으로 떠가지고 봤는데 교정으로 뭐 주걱턱을 교정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의사들이 하도 난리치다가 이제는 또 교정과 선생님들까지 또 이 판에 들어오시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점점 환자들은 정신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원장님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턱끝이 길고 살짝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일 경우에 턱끝 길이를 다듬고 근육을 묶어주면 앞으로 돌출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영구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다면 앞턱뼈를 잘라서 전진시키는 것보다 나은 수술 방법일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긴 게 메인이냐, 아니면 무턱인 게 메인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분법적인 얘기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길고 무턱이면 자르고 근육 당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길고 어느 정도 무턱인지에 따라서 전진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길이 줄이고 근육 당겨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길고 심하지 않은 무턱일 경우에는 근육 당기는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긴 곡선 사각턱 턱끝 다듬고 근육 묶는 방법을 추천해줬고, 이 병원 어딘지 알겠다.
0 들어가는 병원일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조금 비슷한 그런 수술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병원들에서는 앞턱 절골후 전진하는 수술법을 이야기하셔서 어떤 게 나을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집에 모기가 날아들어요. 그러면 모기채로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데 모기채로 잡을까요? 전기 모기채 있죠? 그걸로 잡을까요? 아니면 온 방에다가 에프킬러를 도배를 할까요? 어느 게 맞죠? 근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집에 모기가 들어왔어요. 에프킬러로 잡는 게 좋아요? 전기 모기채로 잡는 게 좋아요? 정답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모기가 1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모기채로 언제 잡을 거예요? 그냥 에프킬러 뿌리고서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나을 거예요. 집에 모기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럼 전기 모기채로 잡아야죠. 정도의 문제를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고민하실 내용이 뭔지는 알겠으나 중요한 거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딱 한 줄로 표현하셨어요. 살짝 길고 심하지 않은 무턱일 경우. 요 얘기만 들으면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어요. 그런데 환자분의 CT를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해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한 예예요. 지금 이 환자 보면 길죠? 약간 무턱이죠? 그래서 길이 줄이고 근육 당긴 거예요. 짧아졌죠? 앞에 조금 나왔죠. 뭐 요 정도라면 이렇게 해볼 만하다. 이해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곽 2종, 사각턱, 앞턱, 피질절골한 지 한 달 반 차입니다. 이걸 또 2종이라고 하나 보군요. 수술하면서 지방을 조금은 뺐지만 어디 지방을 뺐죠? 어디? 뭐 이중턱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볼? 한 달 반 차면 지금 잔뜩 부어 있을 때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에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너무 서두를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필러 시술도 가끔 하신다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눈을 작게 하는 시술도 가능할까요? 각진 눈매가 되길 원하는데 눈꺼풀에 필러를 넣으면 눈두덩살이 조금 내려와서 속쌍꺼풀 라인도 좀 더 덮고 각진 눈이 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밑에 답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눈에 필러요? 눈에 필러 넣는 경우 있어요. 눈이 이렇게 쑥 꺼져 있을 때. 썬큰 아일리드라고 해가지고요. 간혹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눈꺼풀 위쪽이 훅 꺼진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지방이나 필러 넣는 경우 있어요. 자주 움직이는 부위에 필러가 이동하는데 하루에 수천 번. 그래도 여기도 효과적인 데가 이 눈 훅 꺼진 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뭐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 저는 인터넷상에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눈꺼풀 피부도 엄청 얇은데요. 그거는 맞지만 거기에 필러나 지방 이식하는 경우 있으니까 안 해봤으면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엔 저도 동의해요. 각진 눈매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좀 글로 좀 써주세요. 각진 눈매라는 게 뭐죠? 잘 모르겠어요. 쌍꺼풀 줄이는 수술은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쌍꺼풀 수술을 하는 분들이 쌍꺼풀 줄이는 수술을 하죠. 소수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높은 쌍꺼풀, 큰 쌍꺼풀 줄이는 쌍꺼풀 수술을 해왔죠. 근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필러를 넣어서 눈이 뭐 내려와서 속쌍꺼풀 라인도 좀 더 덮고 각진 눈이 되는 게 가능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필러로 해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러로는 하지 마세요.
쌍꺼풀 라인을 교정하려고 필러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눈 위가 훅 꺼져서 너무 두꺼운 경우, 쌍꺼풀이 두꺼운 경우는 넣어볼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각진 눈이 뭔지 좀 모르겠어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턱근 전진, 길이 연장 수술 시에도 턱끝 근육 미크가 필요한가요? 저번 주에 이거 답변 드렸는데, 이게 이제 회원 전용으로 가서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볼륨이 늘어나는 수술이잖아요. 전진하거나 길이 연장하는 수술은. 볼륨이 늘어나는 수술이에요. 볼륨이 줄어들 때는 근육을 당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볼륨이 늘어날 때는 근육을 묶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렇게 짧게 답변을 드렸는데 못 보셨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볼륨이 늘어나는 수술은 굳이 근육 묶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 보형물을 넣으면 턱이 앞으로 나온 부분은 들어가면서 밑으로 길어지게 되나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턱을 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만들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턱이 좀 앞으로 나온 편이고요. 앞으로 나온 거는 갈아내면 되겠죠. 위아래가 짧으니까 밑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남자니까 건들지 말자. 어떤 분인지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앞으로 삐죽 나온 턱이 싫으면 거기는 뼈를 갈아내면 되고요. 길이가 짧으니까 보형물은 밑으로 넣으면 돼요. 보형물은 밑으로 넣으면은 앞으로 나온 부분도 조금 들어간 느낌이 생기면서 밑으로 길어지게 되는 것도 맞고요.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비대면 상담했던 분인 것 같거든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하고 작년에 두피 절개 후 긁어내는 지방 이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마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감각이 있으면 신경이 살아있는 거라고 더 지켜보라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잘 움직이지 않는데 놔두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는 달라요.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운동신경은 근육마비, 안면 비대칭을 가져오고요. 감각신경은 무감각이나 뭐 과잉감각, 이상감각 등이 만들어져요. 근데 운동신경은 귀 밑에서, 여기 귀 밑에서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부칼 브랜치,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서비칼 브랜치.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마를 올리는 거는 이 템포럴 브랜치가 닫힌 거예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아셔야 될 거는 감각신경은요, 요 머리 안쪽에서 눈 안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이마 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의 방향이 달라요. 운동신경은 귀 밑에서 나오고요. 이마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은 눈 안쪽에서 눈 윗뼈를 뚫고 나와서 수프라오비탈 러비라고 해서 요 수프라오비탈 포라멘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경하고 그 신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팔이 살아있으니까 다리가 마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나 비슷해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위치가 다르고요. 지금 아마도 지방 긁어내면서 요 신경가지가 다친 것 같아요. 근데 운동신경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 맞아요. 감각신경은 대부분 빨리 돌아오는데 운동신경은 굉장히 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긁어내는 수술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운동신경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든 지방이든 필러든 넣는 사람은 편하게 넣지만 이걸 녹이는 주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녹이는 주사가 없는 상태에서 긁어내는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감각신경 다치는 건 별로 걱정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변 신경이 자라 들어오면서 보상성 신경이 생겨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만 운동신경이 다치면 일단 남이 볼 때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서 제거하는 수술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아마도 이 템포럴 브랜치가 다친 것 같고 감각신경은 이 수프라오비탈 러브가 살아있는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기 수프라오비탈 러브가 이마로 이렇게 가요. 이게 감각신경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는. 운동신경은 여기서 이렇게 이마로 가는 신경이 하나 있고 광대 따라가는 신경이 하나 있고 입가로 가는 신경이 하나 있고 턱 밑으로 따라가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제가 압턱 수술 후 입안 절개 부분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술해준 원장님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라고 하시는데 다른 병원 원장님은 스테로이드는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술하고 1년 정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튀어나와 있다. 그럼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보자고 저는 얘기할 거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주사 맞아보세요. 아주 조금씩. 아주 약하게. 근데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기다리고 입운동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기에 맞게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